빨리 어느 정당이든 간에 빨리 이거 차용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빨리 차용을 하시는 사람이 일단 장땡. 정치적 성향부터 밝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거 몇 가지 있죠. 정치, 종교, 뭐 젠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갈등의 소재가 되는 거,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이 정치적 성향부터 밝히겠습니다. 자, 제 정치적 성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톱해주세요. 자, 오, 여기 있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여기 가운데 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도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진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느 순간 깨달은 건데, 정치인들이 혹은 어떤 정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혹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당신네를 지지하겠소. 나는 무조건 어느 파요. 나는 어찌됐든 간에 이쪽 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정당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할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계속 잡아놓은 집토끼, 잡아놓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가 많아지잖아요. 중도, 유동 표심이 많아지면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쳐 놓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민의 심판, 그때그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중도 유동 표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정치는 사실 바르게 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뭐 바르게 치합니까? 어디 정치권에서? 그보다는 진짜 정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게 우리 삶을 좌우한다. 그래서 정책을 보고 표를 행사하는 게 맞겠다. 특히 이 자본시장에 우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이 자본주의 한가운데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진짜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린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 해드릴 내용을 빨리 어느 정당이든 간에 빨리 이거 차용해서 가져가십시오. 왜냐면 제가 조금 이따도 진짜 중요한 내용, 전 국민에게 1,400만 명 이상, 우리나라 가구 두 집 중에 한 집에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빨리 차용을 하시는 사람이 일단 장땡. 진짜 이런 정당이 총선에서 더 표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빨리 가져다가 쓰십시오. 빨리 가져가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사실 친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재벌을 떠올려요.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 결국 재벌들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보면 결국 뭐 부자 감세네, 뭐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친기업은 친재벌 정책이 아니에요. 자, 왜냐?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본이 있어야겠죠. 기업에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이 있어야 되죠. 경영자도 필요하고, 또 하나 고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기업이 굴러가는 건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을 대는 사람, 주주가 있죠. 그리고 주주를 대리해서 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집행이사들,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이 노동자는 뭡니까? 뭐 노동자, 근로자 같은 말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을 댄 사람, 주주는 누구예요? 투자자죠. 그런데 고객이 곧 이제 소비자죠. 근데 이 소비자가 기업이 생산한 걸 사주는 사람들이 이제 가게고 소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노동활동을 또 제공을 하면은 결국은 근로자, 고객, 소비자가 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의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투자자, 여기랑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마지막으로 노동자도 어떻습니까?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사주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야시잡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동자가 노동자로만 맨날 일만 하다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노동자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자본가, 노동자, 고객 소비자가 결국 투자자로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주주,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 늘어나고요. 부가가치 생성이 되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기존 주주들에게도 모두 다 행복한.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는 프레임이 어땠냐면 친기업 정책, 곧 친재벌 정책. 그래서 정말 소수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이 재벌들이나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지분은 일반 주주들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갖고 있고, 사실 기관, 그 국민연금 같은 것도 누구 돈입니까? 다 이 개개인의 돈이에요. 개개인의 돈. 우리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그룹 총수, 오너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오너. 오너는 뭡니까? 주인 아니면 뭐 소유자. 근데 물론 이게 개인 회사 아니면 100% 자기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법인이라면 사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장 회사는 어때요? 공개 기업이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IPO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너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상장사에게는. 지분이 10%가 있건 50%가 있건, 사실 그럼 오너로 따지면은 소액주주도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주니까 지분의 소유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 지분을 가진 만큼, 주식을 가진 만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건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아마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 티샷 할 때 캐디분께서 자, 오너분 올라오세요 라고 해요. 오너분 올라오세요 라고 하면 그 오너는 뭐냐? 그 직전 홀에서 가장 잘 친 사람을 말해요. 그 직전 홀에서 뭐 버디를 하건 이글을 하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할 때 혼자 파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티샷을 가장 먼저 날리는 그런 순번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오너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아너를 말합니다. 아너. 존경, 명예,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골프를 칠 때는 사실은 오너가 아니라 그 뭐 골프장을 뭐 예약해 준 사람, 뭐 회원, 그 사람이 오너가 아니라 아너,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너가 과연 이 아너, 명예롭고 존경을 받고 영광스러울까요? 물론 자기네들은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과연 대부분의 주주들이 최대 주주를 과연 존경을 할까요? 기업의 이른바 최대 주주는 오너도 아니고 사실 아너가 돼야 하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도 많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 관련된 정책,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에서 50억 원 보유한 사람까지 완화가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어떤 지적 나옵니까? 부자 감세했다고 막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주식 투자 인구가 몇 명이죠? 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늘었어요. 거의 한 1,500만에 육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그 계좌 수가 6,917만 개라고 해요. 6,900만 개. 이게 12월 22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아마 7천만 개 계좌 넘었다라는 이야기 나올 거예요. 1인당 한 4-5개 이상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모주 청약 같은 거 할 때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허수가 좀 많아서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있죠. 2,238만 가구. 이것도 22년 말 기준일 겁니다. 그럼 어때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정책을 펼치는 거를 부자 감세라고 한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약간의 역진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때 당연히 크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비례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인 금액으로도 그렇고 혜택은 많이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역진적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저소득층 아니면 저자산가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산가들에게 크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역진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야 그럼 전체한테 혜택 주지 마,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투자도 장려하지 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의 연금이 손해를 보는 거고, 우리의 펀드가, 우리의 주식 자산이 손해를 보는 거고, 주식 투자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 어때요?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자금이 융통이 되질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좀 이제는 좀 벗어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성장 사다리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 성장 사다리를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계좌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라. 왜냐? 그렇게 해야지 복리 효과를 이루는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 투자만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그분의 연평균 수익률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뒤처져요. 뭐 20-30% 연평균 수익률 뭐 단기간 그렇게 기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은 20% 초반이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부를 일군 건 오래 하셨기 때문이에요. 10대 초반부터 지금 9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 복리 효과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자체가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몇 해 전에 이제 시행을 하려다가 2025년으로 미뤄진 거 있죠.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가 뭡니까? 그냥 양도세 전면 과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수월했죠.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예정대로라면 뭐 2년 밀리긴 했습니다만 2025년부터 전면 과세가 됩니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5천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뭐 20%, 22%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사다리가 이렇게 치워지는 거예요. 혹은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거지. 야, 밟을 수 있으면 올라와 봐. 너 이거 여기 안 빠지고 건너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어? 여기 자꾸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 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이른바 슈퍼개미 형님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벌 만큼 벌었다. 그런데 우리 동생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우리는 양도세 안 내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뭐 규제라는 규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주주 환원율도 세계 꼴찌, 밸류에이션도 세계 꼴찌 수준인데 그런 자갈밭 같은 시장에서 세금까지 내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금투세 유예 캠페인을 벌였을 때처럼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당한 시장이면 세금 내는 것도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세계 최저 밸류에이션,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시장, 매매 제도 역시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이런 토양에서 미국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라? 그럼 나 같아도 당연히 미국 주식하지. 미국 주식은 PER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25배, 26배예요.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피는 어때요? 10배 초반이에요. 막 12배만 가도 비싸다고 해요. 2배잖아. ROE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주가가 100만큼 올라간다라면 미국에서는 기업이 똑같이 100만 원을 벌면 여기서는 주가가 20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 같아도 당연히 미국 주식하고 앉아있지. 그러면 어때요?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또 이 안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의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된다? 성장 사다리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주식 투자 관련 장려하는 정책들, 세제 혜택을 주면은 부자 감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배당락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배당 기준일 제도 변경되는 거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배당소득은 여러분 그 뭐 4월에도 배당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15.4%가 원천징수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로 한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80몇만 원밖에 안 나오지? 이게 원천징수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증권사에서 떼고 줍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랑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과세는 뭡니까?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다 합쳐서 세율이 2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가 쭉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배당하지 마. 배당 나 받아봐야 거의 절반을 다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배당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5, 16, 17년 3년간 진행이 됐던 것처럼 9.9%의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돼서 종합세율로 막 3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세율이 때려지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이에요? 이거는 그냥 9.9% 세금만 내세요라고 하면은 기업들도 최대 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게 15, 16, 17년에 검증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에 이제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25%로 선택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몇 %, 40몇 %가 아니라 종소세 내야 되는데 배당소득은 25%만 내래. 개꿀. 이러면서 배당을 늘렸던 거죠. 그럼 이 배당 누구에게 갑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국민연금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000번째 제가 약간 이제 과장 좀 보태서 12,000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상법 제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이게 뭐 신의 성실 의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현행 상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뭡니까? 나에게 회사는 뭐예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 나 진급시켜줄 사람, 나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사장님, 회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 뭐 지분 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15% 모아서 왔다는데 아유 됐다 우리 회장님한테 나 잘 보이면 된다고. 근데 그게 바로 이사들,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심지어 사외 이사들까지. 사외 이사들도 사실상 임면권을 누가 갖고 있다? 회장님이. 최대 주주가. 심지어 뭐 사회이사 뭐 보수평가위원회. 그래서 사회이사들의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 줄지까지도 그냥 사실상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회장님이 지시하는 게 거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사들은, 사회이사들도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게 십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적으로라도 명시적으로라도 법을 바꾸자. 개정안. 어떻게?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아니라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가진 주주는 한 주만큼, 10% 가진 주주는 10%만큼, 30% 가진 주주는 30%만큼 당연히 그 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막 물적 분할을 해요. 아니면 뭐 이상한 합병을 해요. 아니면 최대 주주 회장님한테만, 아니면 회장님의 아드님한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을 해요. 근데 다른 소액주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야. 부를 그냥 편취해가는 행위야 라고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경영적 판단 행위다. 경영을 위한 판단 행위다 라고 해서 뭐 당연히 이사들한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상법이 선언적으로라도 이렇게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거라도 개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목이 터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희망적인 게 조금 있었죠. 뭐냐면 이분도 누구시지? 난 잘 몰라가지고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갖고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근데 요즘 좀 유명하신 분들이래요. 뭐 아무튼 그런데 요게 아마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의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해서 그 상법 개정안을 이용우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 안도 있습니다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금은 어느 나 당을 잘 몰라가지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의 충실을 뭐 잘 아실 텐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단어에 주주가 없습니다. 에버랜드 12 사건에 대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판례로 인해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실이 부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훔쳐도 처벌할 근거는 약하죠.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법에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주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주 비례이익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시는 좀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잘 봤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저도 위원님이 입법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사실 비례적으로 본다는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희망이 보입니까? 여야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까지 되신 분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획기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 법안도 우리 자신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뭐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 어느 당 의원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토론회 취재를 갔는데 여러 가지 소액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신 어떤 의원님이 계셨어요. 다른 제도는 다 여기서 막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소액주주를 뭐 응원하겠습니다 하다가 상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법 제382조 3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하니까 그 의원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만하라고. 왜? 아직까지 그 의원님의 머릿속에는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좀 침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왜 상법을 개정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이 싫어하잖아 라는 생각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빨리 거기서 끊어라, 사회자한테. 그 말 끊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뭐 문제도 사실은 많기는 많아요. 바로 잡아야 할 것도 이 매매 제도 안에 많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투자 제도입니다. 투자 제도. 이 매매 제도는 길어봐야 몇 달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제도는 정말 수십 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더 긴 시계열을 갖고 있는 제도예요. 물론 이것도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투자 제도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기에 용이한 시장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인베스팅을 장기적으로 하기에 좋은 시장.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도 야,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저 대주주가 기업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저게 뭐야? 라고 해서 되게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내 자본을 투자해 놓으면 내 자본을 던져 놓으면 그들이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지켜줄 거야. 내 돈을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제도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주주 환원율 세계 꼴찌 수준, 밸류에이션도 세계 꼴찌 수준, 믿고 돈을 넣어놨더니 대주주가 빼가고 있고 빼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빼갑니다. 왜? 법이 그러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자꾸 뗐다 붙였다 합병했다가 분할했다, 합병했다 분할했다. 그 중간에 있는 자사주 갖다가 마법처럼 의결권을 되살리고 뭐 수합을 해서 뭐 되살리고 여러 가지를 해도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만 계속해도 그래도 되는 시장, 그래도 잡혀가지 않는 시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아 맞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던데 제가 이거 하니까 누가 슈카 따라한다고.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그 슈카월드 슈카 형님이 칠판에다 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영향력 있는 분이 많은 이야기를 또 쏟아내 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또 이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또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따라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전자칠판도 있다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김규식 회장님이 많이 강조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합의 물자 자수 집중.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합병할 때 시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를 눌러놓고 주가 떨어졌을 때 합병시켜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는 합병할 때도 그렇고 인수할 때도 그렇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라는 거, 빈약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또 계속 상장시켜버리는 그 이중 상장 문제. 그리고 자진 상장 폐지할 때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 자진 상폐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가 10조야. 근데 시장에서 2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선심 쓸게. 야, 50% 비싼 값에 사줄게. 자, 내가 3조의 가치에 이걸 공개 매수하겠어 라고 외쳐. 그럼 어때? 주가가 50%빵 뜨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95% 이상의 지분을 이 가격에 다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해요. 그러면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자산이 10조나 되지만 이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상에 이 가격에 이 회사를 상장 폐지시켜서 100% 내가 다 꿀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마법 같은 거, 수탁자, 수는 이제 수탁자 의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랑 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소송 제도도 약해요. 집단소송 제도가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크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을 했더라도 소송을 걸어야만,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승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소송도 안 걸었더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 그러면 똑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산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손해배상금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애플이 얼마의 배상금, 구글이 얼마의 배상금 나왔지만 특정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걸면 나는 소송을 안 걸었는데 나 그냥 애플폰 쓰고 있다고 해서 나도 뭐 예를 들어 어떤 결함을 노티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한테도 합의금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집단 소송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일반 업에서는 없고 증권업에서는 집단 소송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집단 소송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3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 회사가 항고를 계속해서 하겠죠. 그러면 집단 소송이 성립이 되는지를 3심까지 가고, 그리고 본안 소송 들어가서 3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6심 제도예요. 그래서 집단 소송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수년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소송을 걸잖아요. 기업을 상대로.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저 회사에서 경영진들이 나쁜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소액주주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죠. 기존의 경영진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 회사에 금고에 넣어놓고 안 열어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기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증거 개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청을 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를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먼저 꺼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 개시 제도예요. 미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 증거를 게시하지 않으면 그냥 너네 유죄 인정, 쟤네 원고가 지적한 거 인정, 유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패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소송을 걸거나 혹은 경영진, 회사를 견제 감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시간상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합의, 물자, 자수, 집중 이 8가지 좀 어렵습니다. 한 번쯤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래도 이거 블로그나 이렇게 퍼다 나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떠 있었네, 눈치 없이.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의, 물자, 자수, 집중만큼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까지. 고맙습니다. 뿅!